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밤 복도 끝에서 들린 직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귓가에 박혔다. 왜 그런 경고를 했을까? 왜 그 문 앞에만 서면 차갑게 돌변할까?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다. 이곳 프라임힐 레지던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내 이름은 강은영. 올해 72살이다.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1년. 혼자 남겨진 아파트에서 매일 밤 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울었다. 아들 정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좋은 곳 알아봤어요. 그렇게 이곳에 들어온 게 일주일 전이다. 고급 호텔처럼 반짝이는 로비, 친절한 직원들의 미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노후라는 현수막.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뭔가 이상했다. 복도마다 설치된 CCTV가 내 움직임을 따라왔다. 식당에서도 휴게실에서도 심지어 화장실 입구에서도 작은 빨간 불이 깜빡거렸다. 직원들은 항상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은영 씨, 적응 잘하고 계시죠? 관리실장 박도연이 다가와 물었다. 깔끔한 정장에 완벽한 미소를 지은 그의 눈빛만큼은 따뜻하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어색하게 답했다. 그가 떠난 후에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3층 복도 끝. 항상 굳게 닫힌 문이 있다. 지하 비상출입구라는 작은 팻말과 함께 붉은 글씨로 STAFFONLY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엔 그냥 창고나 기계실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걸었을 때였다. 새벽 2시 직원 한 명이 카트를 끌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카트 위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 모양이 사람처럼 보였지만 너무 고요했다. 숨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걸 눈치챈 직원이 돌아봤다. 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고 성큼 다가왔다. 어르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저건 뭐예요? 아, 그냥 청소용품이에요. 어르신들께서는 저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요의 느낌이 있었다. 저 문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마치고 그는 황급히 문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짧게 들린 기계음과 무언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린 신음소리 같은 것. 나는 얼어붙었다. 다음 날 아침 옆방에 살던 장 할아버지를 찾았다. 평소 식당에서 자주 마주쳤던 분인데 그날은 보이지 않았다. 장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직원에게 물었다. 아,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갑자기요? 네, 밤사이 급작스럽게요. 가족분께서도 동의하셨고요. 하지만 이상했다. 장 할아버지는 전날까지 멀쩡했다.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보다 건강해 보였는데 그날 저녁 같은 층에 사는 이복자 할머니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은영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복자 할머니의 얼굴은 심각했다. 장 할아버지 딸이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어느 병원에 계신지 모른다고요. 병원에서도 그런 환자는 없다고 하더래요.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장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 거예요? 복자 할머니가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곳에 뭔가 숨겨진 게 있어요. 어머니, 여기서 편안히 지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그 따뜻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안도감을 나는 느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내 마음과 어머니를 맡겨두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이곳에서 만났다. 프라임 힐 레지던스. 처음 이곳을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유리로 된 현관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는 수정 조각들이 무지개 빛을 뿌렸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접수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이곳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실버타운입니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모든 시설이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었어요.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걸었다. 벽면마다 걸린 그림들은 고급스러웠고 카펫은 발걸음 소리를 완전히 흡수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적막했다. 다른 입주자들의 목소리나 웃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내 방은 3층 끝자락에 있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이 나타났다. 침대, 옷장, 작은 식탁, 모든 게 새것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벨을 누르세요. 직원이 떠난 후 나는 혼자 남겨졌다. 갑자기 정수가 그리워졌다. 그의 코골이 소리, 아침마다 끓여주던 커피 냄새, 밤늦게 함께 보던 드라마 속 웃음소리. 눈물이 핑 돌았다. 첫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넓은 홀에 하얀 식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많지 않았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다. 여기 앉으세요. 직원이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다. 혼자 앉아있으니 더욱 외로웠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께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 입주한 강은영이에요. 그 할머니는 잠깐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조용히 식사만 하고 계셨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직원 2명이 한 할아버지를 달래고 있었다. 그분은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내 약이 바뀌었어. 전에 먹던 약이 아니야. 왜 바꿨냐고. 새로운 약이 더 좋은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니야. 이상해.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져. 그 순간 관리실장 박도연이 나타났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무언가 지시했다. 곧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왔다. 진정제 놓아드릴게요. 싫어. 집에 가고 싶어. 할아버지의 절규가 복도에 울렸다. 하지만 주사를 맞자 금세 조용해지셨다. 몸이 축 늘어지며 직원들에게 부축당해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뭔가 섬뜩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정수 없는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갑했다. 벽시계만이 똑딱똑딱 시간을 세고 있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직원 하나가 카트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다. 카트 위에는 하얀 시트가 덮여 있었다. 그 밑에 형태가 사람 같았다. 직원은 복도 끝 지하 비상 출입구로 향했다. 문이 열리며 잠깐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 기계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소란을 피웠던 할아버지를 찾아봤다. 하지만 식당에도 휴게실에도 보이지 않았다. 김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직원에게 물었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같은 대답이었다. 장 할아버지 때와 똑같은. 점심시간 이복자 할머니가 내 옆에 앉으셨다. 그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은영씨, 이상하지 않아요? 네. 여기 온 지 3개월인데 벌써 5분이 요양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모두 밤사이에 갑자기. 복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가족과 연락이 뜸하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새로운 약을 처방받기 시작한 분들이었어요. 내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그날 밤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이곳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움직임, 사라진 사람들의 패턴, 그리고 그 금지된 지하 출입구.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엄마, 장 할아버지가 정말 없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여자의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복자 할머니가 전화를 대신 받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나는 그 절규하는 목소리를 놓칠 수 없었다. 병원마다 다 전화해봤는데 아버지가 없다고 해요. 시설에서는 분명히 이송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디 계신 거예요? 복자 할머니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분의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정상일 리가 없어요, 은영씨. 우리는 휴게실 구석진 곳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다른 어르신들은 TV 앞에 모여 앉아 계셨지만 모두 무표정했다. 마치 혼이 빠진 것처럼. 장 할아버지 말고도 김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3일 전에 갑자기 사라지셨죠. 복자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분도 밤에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새로운 약 때문에 이상하다고. 머리가 멍해지고 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고. 나는 어젯밤 본 광경을 떠올렸다. 주사를 맞고 축 늘어졌던 김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의 빈자리. 복자 할머니,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글쎄요. 요즘 들어 모두들 많이 조용해지셨어요. 예전엔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종이컵과 알약들이 들어있었다. 할머니들, 약 드실 시간이에요. 내가 받은 알약을 자세히 보니 전에 집에서 먹던 혈압약과 달랐다.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더 컸다. 이 약, 전에 먹던 것과 다른데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더 좋은 약으로 바뀐 거예요. 걱정 마시고 드세요. 성분이 뭔가요? 부작용은 없나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니까 안전해요. 빨리 드세요. 그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강요의 느낌이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했다가 나중에 몰래 뱉어냈다. 복자 할머니도 같은 방법을 썼다. 우리는 서로 눈빛으로 확인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복도를 돌아다녔다. 사라진 분들의 방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장 할아버지가 살던 312호, 김 할아버지의 318호. 312호 문 앞에 선이 적막했다. 문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누구세요?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장 할아버지세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재빨리 내 방으로 돌아갔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직원 2명이 312호 앞에 서 있었다. 아직 정리 안 됐나? 내일 아침에 완전히 치울 예정입니다. 빨리 해. 새 입주자가 들어온다고. 그들의 대화가 끝나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치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312호에 새로운 어르신이 입주하셨다. 마치 장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박종민입니다. 인사를 나누며 박할아버지께 물어봤다. 혹시 전에 여기 살던 분 이야기 들으셨어요? 전에 살던 분요? 아니에요. 이 방은 공실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장할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복자 할머니와 나는 정원으로 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복자 할머니, 제가 어젯밤에 312호에서 불빛을 봤어요. 정말이요? 네,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분이 입주하셨어요. 복자 할머니의 얼굴이 파래졌다. 그럼 장할아버지는 정말 어디 계신 걸까요?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정원 곳곳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나무 그늘진 곳에서는 비교적 안전했다. 은영 씨, 저 지하 출입구 말이에요. 복자 할머니가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밤마다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그분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사람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신음소리나 울음소리 같은.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도 그런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었다. 복자 할머니, 우리 한번 확인해봐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도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모험을 계획했다. 새벽 2시 직원들의 움직임이 가장 적을 때 지하 출입구 근처로 가보기로 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서자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복자 할머니와 나는 각자 방에서 준비를 했다. 작은 손전등과 휴대폰을 챙겼다. 새벽 1시 50분 우리는 복도에서 만났다. 두 노인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우스웠지만 동시에 절박했다. 조용히 가요. 복도 끝으로 향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그 금지된 문 앞에 서니 평소보다 더 많은 소리가 들려왔다. 웅웅거리는 기계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섞인 사람의 신음소리. 복자 할머니가 내 팔을 꽉 잡았다. 은영 씨, 정말 이상해요. 저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2시, 복도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복자 할머니와 나는 벽에 바짝 붙어 그 금지된 문 앞으로 다가갔다. 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들킬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은영 씨, 정말 들어가 볼 거예요? 복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섞인 낮은 신음소리.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복자 할머니, 저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죠? 문이 잠겨 있을 텐데.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재빨리 구석진 곳으로 숨었다. 간호사 한 명이 카트를 끌고 다가오고 있었다. 카트 위에는 언제나처럼 하얀 시트가 덮여 있었다. 간호사가 문 앞에 서서 카드키를 대자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병원 냄새와 함께 뭔가 화학적인 냄새도 섞여 있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안쪽을 힐끗 보았다.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봤어요? 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우리는 10분 정도 더 기다렸다. 그러자 같은 간호사가 빈 카트를 끌고 나왔다. 이번에는 카트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복자 할머니, 저 사람이 뭘 가져다 놓고 온 걸까요? 아니면 누구를?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카트 위에 있던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간호사가 사라진 후 우리는 다시 문 앞으로 다가갔다. 혹시 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으로.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보니 놀랍게도 약간 열렸다. 간호사가 서둘러 나가면서 제대로 잠그지 않았던 것 같다. 열렸어요. 복자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장 할아버지가 정말 저 아래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계단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길어 보였다. 벽면에는 파이프와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같이 가요. 혼자는 위험해요. 복자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분의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졌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계단이 삐걱거렸다. 아래로 갈수록 기계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10개 정도의 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복도가 나타났다. 양쪽 벽면에는 파이프와 밸브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보일러실이나 기계실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더 안쪽에서는 분명히 다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은영 씨, 여기 또 문이 있어요.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이번에는 금속재 문이었고 작은 창문이 달려 있었다. 창문은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에 귀를 대보니 이번에는 소리가 훨씬 더 선명했다. 기계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중얼거리거나 신음하는 소리였다. 복자 할머니 이상해요. 저 안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문 반대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끌어안았다. 누가 와요? 재빨리 계단 밑 구석진 곳으로 숨었다. 파이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나왔다. 손에는 클립보드와 펜을 들고 있었다. 그 뒤로 간호사도 따라 나왔다. 오늘 결과는 어땠습니까? 3번 환자가 예상보다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용량을 조절해야겠습니다. 부작용은 일시적인 기억 상실과 운동 능력 저하. 하지만 회복 가능한 수준입니다. 환자. 부작용.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저들이 말하는 환자가 누구일까? 혹시 사라진 어르신들?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죠? 기존대로 하세요. 요양병원 이송이라고. 어차피 연락 자주 안 하는 가족들만 선별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대화를 계속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약물이 들어옵니다. 이번엔 더 강력한 것으로. 실험 대상자는 충분합니까? 3층에 새로 들어온 여자 2명이 있어요. 가족과 연락이 뜸하고 건강 상태도 적당합니다.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새로 들어온 여자 2명. 그게 복자 할머니와 나를 말하는 건 아닐까?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었다. 복자 할머니 들었어요? 네. 우리가 다음 대상이라는 얘기 같아요. 복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다. 저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나는 다시 금속문으로 다가갔다. 이번엔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봤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넓은 방 안에 병원 침대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그 침대마다 사람이 누워 있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고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 같은 것이 씌워져 있었다. 그중 한 침대에 누운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장 할아버지였다. 복자 할머니. 장 할아버지예요. 복자 할머니도 문틈으로 들여다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저기 김 할아버지도 보여요. 정말 그랬다. 며칠 전 사라진 김 할아버지도 거기 있었다. 두 분 모두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다. 침대 옆에는 각종 의료 장비들이 있었고 화면에는 심전도와 혈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수치들이 표시되고 있었다. 벽면에는 신약 임상시험 진행 상황이라고 적힌 차트가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여러 명의 이름과 투약량, 반응 정도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실험이었구나. 우리가 본 것은 병원이 아니었다. 실험실이었다. 그리고 사라진 어르신들은 모두 실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나가요. 빨리요. 복자 할머니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계단을 재빨리 올라가며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른이 넘은 몸으로 이런 일을 할 줄이야. 하지만 지금은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지상으로 나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요. 복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다. 내 얼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머릿속에는 지하에서 본 끔찍한 광경이 계속 떠올랐다. 장 할아버지와 김 할아버지가 침대에 묶인 채 의식을 잃고 있던 모습. 팔에 꽂힌 링거와 각종 의료 장비들. 벽에 걸린 신약 임상시험 차트.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다. 나도 저 침대에 묶여 실험당하는 꿈이었다. 아침 8시 식당에서 복자 할머니를 만났다. 그분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눈빛으로 대화했다. 다른 입주자들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혹시 이분들도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은영 씨, 잠시 정원으로 나가실까요? 식사를 마친 후 복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주위를 살핀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복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현실이에요.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봤다고 말해서는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때 관리실장 박도연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완벽한 미소가 있었다. 할머니들 아침 산책 중이세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제 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혹시 이상한 소리 들으신 분 없으세요? 박도연의 질문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 우리가 지하에 다녀온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요, 깊게 잠들었어요. 복자 할머니가 대신 대답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새로운 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해요. 더 좋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말이죠. 건강검진이요? 네, 혈액 검사와 간단한 검사들입니다. 오후에 간호사가 찾아뵐 거예요. 박도연이 떠난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뭔가 시작하려는 것 같았다. 복자 할머니, 우리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증거를 모아야 해요. 사진이나 녹음이라도. 점심시간 후 나는 혼자 방에서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지하의 모습을 증거로 남길 수 있을까?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써보려 했지만 지하는 너무 어두웠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영 할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내 온몸이 긴장했다. 지금요? 네,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간호사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주사기와 여러 병들이 들어있었다. 팔 좀 내밀어 주세요. 간단한 혈액 검사예요. 꼭 해야 하나요? 몸이 좀 안 좋은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예요.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나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공포를 느꼈다. 혹시 이것도 실험의 일환이 아닐까?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빨리 다녀오세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는 급히 생각했다. 이대로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의식을 잃고 지하로 끌려갈지도 모른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른 핑계를 대려고 했지만 간호사는 이미 주사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주사 맞으셔야 해요. 그 순간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복자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간호사가 잠깐 밖을 내다봤다. 잠깐만 계세요. 뭔 일인지 확인해보고 올게요. 간호사가 나간 사이 나는 재빠르게 가방 속의 약병들을 확인했다. 라벨에는 복잡한 화학명과 함께 임상시험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중 하나를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가 돌아왔을 때는 다시 침대에 앉아 있었다.
별일 아니었어요. 이제 주사 맞으시죠.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화재경보기 소리였다. 화재경보가 울리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다시 나간 사이 나는 재빨리 방을 나와 복자 할머니를 찾았다. 그분은 계단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러 소란을 피우신 거예요? 네, 시간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재경보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디선가 연기 냄새가 나고 있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하에 다시 가서 사진을 찍어와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혼란을 틈타 지하로 향했다. 직원들은 모두 화재 대응에 정신이 없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었다. 지하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제와 같은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장 할아버지와 김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 의료 장비들, 벽에 걸린 실험 차트까지 모든 것을 담았다. 빨리 누가 올 것 같아요? 복자 할머니가 망을 보며 재촉했다. 마지막으로 약품 보관함도 촬영했다. 여러 종류의 실험용 약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충분해요. 나가요. 우리가 지상으로 나왔을 때 화재 상황은 진정된 상태였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던 것 같다. 방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했다. 비록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이것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아까 주사 못 맞으셨죠? 지금 맞으러 왔어요. 간호사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2명이었다.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간호사 2명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휴대폰을 재빨리 베개 밑에 숨기고 심호흡을 했다. 잠깐만요, 옷 좀 입고요.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했다. 이대로 주사를 맞으면 끝이다. 지하 실험실의 침대에서 눈을 뜰지도 모른다. 문을 열자 간호사 2명이 들어왔다. 한 명은 주사기를, 다른 한 명은 혈압기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건강검진이 좀 늦어졌네요. 지금 받으시죠. 꼭 받아야 하나요? 몸이 안 좋은데.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거예요. 금방 끝나니까 걱정 마세요. 그들의 태도는 친절했지만 강압적이었다. 거부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관리실장 박도연의 목소리였다. 실장님. 간호사 중 한 명이 급히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박도연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미소 대신 진지한 표정이 있었다. 은영 할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간호사들은 잠시 나가보세요. 간호사들이 나간 후 박도연이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할머니, 어젯밤에 어디 가셨어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들켰다. 하지만 모르는 척해야 한다. 어디요? 그냥 방에서 잠들었는데요. 정말이요? CCTV에는 할머니가 복도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박도연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복자 할머니와 내가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아, 그거요? 잠이 안 와서 산책을 좀 했어요. 지하층까지 산책을 하셨나요? 그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을 것 같았다. 지하층이요? 거기는 출입금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갔을까요? 박도연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은영 할머니, 저희가 여기서 하는 일을 보셨죠?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봤어요. 장 할아버지와 김 할아버지가 거기 있더군요. 박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가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약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실험이라는 말이 거부감을 주시나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수억 명의 노인들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어요.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고 있고요. 박도연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만약 우리가 개발하는 약으로 치매를 완전히 고칠 수 있다면 몇 명의 작은 희생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작은 희생이라고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실험하는 게 작은 희생이에요? 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할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아무도 죽지 않아요. 단지 새로운 약물의 효과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해요? 요양병원에 갔다고. 가족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실험이 끝나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박도연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뭔가 소름 끼쳤다. 할머니, 저희와 협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협력이요? 네, 할머니는 똑똑하시고 다른 어르신들한테 영향력도 있으세요. 저희 연구에 동참해 주시면 특별한 대우를 해드릴게요. 만약 거부하면요? 박도연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미 너무 많은 걸 보셨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시기에는. 협박이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박도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참, 한 가지 더요. 복자 할머니와는 당분간 만나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같은 이야기를 듣고 계실 거예요. 그가 나간 후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까? 저녁 식사 시간, 복자 할머니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방에서 쉬고 계신다고 했다. 혹시 복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그분 방으로 가려 했지만 복도에 간호사가 지키고 서 있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친구 문 안을 가려고요. 지금은 면회가 안 됩니다. 감기가 옮을 수 있어서요. 거짓말이었다. 복자 할머니를 격리시킨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봤다. 이것들을 어떻게 밖으로 전할 수 있을까? 아들 정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과연 믿어줄까? 오히려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새벽 2시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일까? 이 시간에? 누구세요? 은영 할머니, 저예요. 복자예요. 복자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재빨리 문을 열었다. 복자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은영 씨, 큰일이에요. 저한테도 같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복자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새벽에 새로운 실험 대상자들이 온대요.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지하로 보낸다고 했어요. 내 혈액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복자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도망쳐야 해요. 아니면 우리도 저 침대에 묶이게 될 거예요. 정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새벽 3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복자 할머니는 내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놀랐잖아요. 정호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것이다. 정호야, 이 시설에 문제가 있어. 여기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실험을 하고 있어. 어머니, 뭔 소리예요? 꿈이라도 꾸셨어요? 꿈이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장 할아버지하고 김 할아버지가 지하에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장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셨잖아요. 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했다.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실제로는 지하 실험실에 있어. 침대에 묶여서 약물 실험을 당하고 있다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이런 상상은 좋지 않아요. 상상이 아니야. 사진도 찍었어.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이 인터넷이나 드라마 보시고 이런 피해망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병원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피해망상이라고? 내가 미쳤다는 소리인가? 정호야, 엄마가 언제 거짓말했니? 내 말을 믿어줘. 어머니, 제가 직접 그 시설을 확인했어요.
국내 최고 수준의 실버타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곳에서 불법 실험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럼 내가 미친 거라는 얘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최근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고 싶었다. 내 아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정호야, 그럼 한 번만 와봐. 직접 확인해봐. 어머니, 저 지금 중요한 재판 준비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시설 직원들한테 민폐 끼치지 마세요. 민폐라고? 네, 어머니가 이상한 이야기하고 다니시면 다른 입주자들도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봤다. 내 아들이 날 믿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은영 씨. 복자 할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다. 괜찮아요. 저도 딸한테 전화했는데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정민이는 어때요? 정민은 내 딸이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의료 쪽 일은 잘 알 것이다. 정민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다행히 정민이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정민아, 엄마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봐. 나는 지하에서 본 모든 것을 정민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장 할아버지와 김 할아버지의 모습, 실험실의 장비들, 박도현과의 대화까지. 정민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혹시 사진 있어요? 있어. 휴대폰으로 찍었어. 그럼 지금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나는 촬영한 사진들을 정민에게 전송했다. 잠시 후 정민이 다시 전화했다. 엄마, 이 사진들. 정말 심각해요. 그렇지. 네, 이건 명백히 불법 의료 행위예요. 임상시험을 하려면 정보 허가와 환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몰래 하는 건 중대한 범죄예요. 드디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엄마랑 복자 할머니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그리고 이 증거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해요. 어떻게 나가지? 여기서 나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 엄마,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알죠? 내일 아침에 제가 갈게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알았어. 그런데 정민아. 네.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오빠는 내 말을 믿지 않아. 정민이 잠시 침묵했다. 오빠가 그랬어요? 응. 내가 피해망상에 빠졌다고 하더라. 에휴. 오빠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래요. 일단 제가 먼저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아직 새벽이고 정민이 올 때까지는 몇 시간이 더 남았다. 복자 할머니, 우리 일단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짐을 싸놓을까요? 그럴까요? 혹시라도 빨리 나가야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필요한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넣으면서 생각했다. 정말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박도연은 분명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아침 7시, 일찍 식당으로 내려갔다. 복자 할머니도 이미 와 있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눈빛으로 인사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다른 입주자들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모두들 더욱 무기력해 보였고 몇몇 분은 아예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새로운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 그때 박도연이 나타났다. 그는 내게 다가와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은영 할머니, 밤새 잘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오늘 점심 전까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협력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박도연의 눈이 반짝였다. 간단해요. 다른 어르신들이 새로운 치료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주시면 돼요. 할머니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시범이요? 네, 새로운 약물을 먼저 체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안심하고 따라하실 거 아니에요? 결국 나도 실험 대상이 되라는 뜻이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좋습니다. 하지만 점심 이후에는 선택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박도연이 떠난 후 나는 시계를 봤다. 정민이가 언제 올까? 빨리 와야 할 텐데.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내 운명을 결정할 시간도 함께.
복자 할머니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정민이의 전화가 오전 10시에 왔다.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방에 있어. 빨리 와줘.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혹시 더 많은 증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증거라니? 실험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문서 같은 것 말이에요.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확실하게 고발할 수 있어요. 나는 어제 몰래 가져온 약병을 떠올렸다. 약병 하나는 있어. 어제 가져온 거야.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문서나 실험 기록 같은 건 없을까요? 글쎄, 지하에 차트가 있긴 했는데. 엄마,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었다. 점심 전까지 박도연에게 답을 해야 한다. 정민이가 와서 나를 데려가려 해도 그때까지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복자 할머니와 상의한 결과 한 번 더 지하에 가보기로 했다. 이번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은영 씨,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정민이가 와도 증거가 부족하면 소용없어요. 오전 11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틈을 타서 우리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작은 카메라와 함께 비닐봉지도 준비했다. 지하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제보다 더 많은 장비들이 있었다. 새로운 환자용 침대도 2개 더 추가되어 있었다. 복자 할머니, 저것 보세요. 벽면에 새로운 차트가 붙어 있었다. 3월 신규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이너스 강은영 72세 고혈압, 당뇨 마이너스 3월 15일 1차 투약 예정. 마이너스 이복자 74세 관절염, 고혈압 마이너스 3월 15일 1차 투약 예정. 오늘이 3월 15일이었다. 우리가 오늘 실험 대상이었구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차트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약물 보관함도 다시 촬영했다. 은영 씨, 여기 서류들이 있어요. 복자 할머니가 책상 위에 파일들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임상시험 진행 보고서와 부작용 관찰 일지 같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중요한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피험자 7번 김 78세 투약 후 심각한 기억 상실 증세, 운동 기능 저하,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피험자 12번장 76세 투약 3일 후 의식 불명 상태 지속. 생체 반응 미약.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리는 실험이었다. 빨리 가져가야 해요. 나는 몇 장의 문서를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가 와요? 우리는 재빨리 숨을 곳을 찾았다. 큰 의료장비 뒤로 숨었지만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았다. 문이 열리고 박도현과 의사 한 명이 들어왔다. 오늘 오후에 2명 더 시작합니다. 준비는 다 됐나요? 네, 새로운 약물도 도착했고 침대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용량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부작용 위험은? 이전 실험에서 몇 명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엔 용량을 조절했으니 괜찮을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게 사람들이 망가졌다는 뜻이었다. 그런데도 계속 실험을 하려고 한다니. 가족들 문제는 해결됐나요? 네, 2명 다 가족과 연락이 뜸해서 당분간은 문제 없을 겁니다. 혹시 문의가 들어와도 요양병원 이송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시작하죠. 2사람이 나간 후에야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오후 2시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우리는 서둘러 실험실을 나왔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다가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상하네. 문이 열려 있었나?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계단 중간에 멈췄다. 위로도 아래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누가 여기 들어왔을까? CCTV 확인해 봐야겠네요. CCTV. 우리가 찍혔을 수도 있다. 간호사가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아마 확인하러 가는 것 같다. 우리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가 지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각자의 방으로 뛰어갔다. 방에 도착해서 문서와 사진들을 확인하니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 이제 정민이가 와서 이것들을 가져가면 된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모든 방을 수색하세요. 박도연의 목소리였다. 우리가 발각된 것 같다. 누군가 지하에 침입했습니다. 증거물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영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지? 증거물들을 어디에 숨겨야 할까? 침대 밑? 옷장 안? 어디에 숨겨도 찾을 것 같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정민이었다. 엄마, 지금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정민아, 빨리 와. 위험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들켰어. 지금 수색하고 있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할머니, 방문을 열지 않으면 마스터키로 열겠습니다. 나는 증거물들을 창문 쪽으로 가져갔다. 3층이지만 어쩔 수 없다. 정민이가 아래에서 받을 수 있을까? 정민아, 지금 건물 옆에 서 있어. 위에서 뭔가 던질게. 네. 뭘 던진다고요? 증거야. 받아줘. 나는 문서들과 약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졌다. 다행히 정민이가 받았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박도현과 직원들이 들어왔다. 할머니, 뭘 창밖으로 던지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아무것도 안 던졌는데요. 하지만 박도현은 창문으로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정민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할머니, 지하에 가셨죠? 지하요? 거기는 출입금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박도현이 내 주머니에서 지하 열쇠를 꺼냈다. 언제 내 주머니에 들어있었지? 아, 어제 문을 열 때 실수로 가져온 것 같다. 이제 변명할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박도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네요. 예정보다 일찍 시작하죠. 어머니. 건물 1층에서 정민이의 외침이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분노에 찬 외침이었다. 박도현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누구죠, 저 여자는? 제 딸이에요. 나는 더 이상 숨길 게 없었다. 어차피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다. 딸이라고요? 큰일이네요. 박도현이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했다. 아마 정민이를 막으라는 신호인 것 같았다. 그때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이 실버타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입주자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이 시설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실험을 하고 있어요.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빨리 저 여자를 조용히 시키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민이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입주자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새로운 약들, 그게 실험용 약물이에요. 지하에 실험실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실험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실험이라고? 입주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분들이 갑자기 생기를 보이기 시작했다. 박도연이 급히 1층으로 내려갔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나와 복자 할머니도 복도로 나와 다른 입주자들과 합류했다. 은영 씨, 정말인가요? 우리가 실험을 당했다는 게? 평소 말이 없던 박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네, 정말이에요. 지하에 실험실이 있어요. 장 할아버지와 김 할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장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간 게 아니었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지하에서 실험을 당하고 계세요. 입주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함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럼 우리가 먹는 약들도 모두 실험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기억력이 나빠진 거예요. 1층에서 정민이와 박도연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아요? 아가씨,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라고요?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세요. 정민이가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는 모습이 보였다. 이게 오해인가요? 피험자들의 부작용 기록, 의식불명 상태가 된 사람들의 명단. 박도연이 당황하며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정민이는 이미 복사본을 준비해온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약물들.
임상시험 허가도 없이 사람들한테 투여한 불법 약물들. 입주자들이 점점 더 많이 1층으로 모여들었다. 평소 조용했던 분들이 이제는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를 실험쥐로 취급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멍해졌는지 이제 알겠네요. 사라진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박도연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직원들을 보며 뭔가 신호를 보냈지만 직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오해입니다. 우리는 치매 치료를 위한 연구를. 치료라고요? 복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김할아버지는 의식불명이 됐어요. 장할아버지는 기계에 묶여서 링거를 맞고 있어요. 이게 치료입니까? 지하에 가보세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내가 소리쳤다. 입주자들이 웅성거리며 지하로 향하기 시작했다. 안 됩니다. 거기는 위험해요. 박도연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지하로 몰려갔다. 지하 실험실 문이 열리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침대에 묶인 장할아버지와 김할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다른 분들까지. 이게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장할아버지, 장할아버지. 한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장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던 분이었다. 그 순간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한 것 같았다. 정민이가 신고했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박도연은 완전히 기가 죽었다. 그동안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변명만 늘어놓았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숭고한 연구를. 닥치세요. 평소 온순했던 이 할머니가 소리쳤다. 숭고한 연구라면 왜 몰래 했어요? 왜 우리를 속였어요? 왜 동의도 없이 실험했어요? 경찰서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박도연에게 수갑을 채웠다. 불법 의료행위, 감금,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의료진이 지하 실험실에서 환자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장할아버지와 김할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정민이가 의사에게 물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다행히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정민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민아.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가 용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복자 할머니도 우리 곁으로 왔다. 그분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이 보였다. 우리가 해냈네요, 은영씨.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실버타운 불법 실험 사건. 노인 20여 명이 동의 없이 실험 대상이 되어 용기 있는 입주자들의 신고로 진실이 밝혀져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우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아들 정호도 그날 밤 찾아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아서. 괜찮다, 정호야.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을 더 잘 들을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 온 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악몽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후.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영입니다.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서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수많은 국정감사위원들과 기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72살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저는 프라임힐 레지던스 불법 실험 사건의 피해자이자 진실을 밝혀낸 증언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석에서 복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다. 그분도 오늘 증언자로 나와 계셨다. 저희는 단순히 늙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며 누구도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했다. 증언인께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지난 3개월 동안 겪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만 보지 말고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과 그의 조직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의료행위, 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었다. 그들이 개발하던 소위 치매치료제는 실제로는 뇌 기능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물질이었다. 장 할아버지와 김 할아버지는 적극적인 치료 끝에 많이 회복되셨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까지 돌아오셨다.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언대에서 내려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할머니, 이런 일을 겪고도 실버타운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모든 실버타운이 나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는 미소를 지었다.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단체를 만들려고 해요. 복자 할머니와 함께요. 증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와 정민이가 함께였다. 어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정민이가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어머니를 보며 많이 배웠어요. 정우도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이번 일 이후 많이 변했다. 나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게 되었고 노인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엄마,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사실 고민이 많았다. 혼자 아파트에서 살기에는 여전히 외로웠고 그렇다고 다른 실버타운을 선택하기에는 트라우마가 있었다. 어머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자주 뵐 수 있잖아요. 정민이의 제안이었다.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어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의 영웅이세요. 6개월 후, 나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정민이 집과 가까운 곳이었고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이웃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복자 할머니가 같은 동에 이사 온 것이었다. 우리는 매일 만나서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은영 씨, 우리가 만든 단체 이름을 뭘로 할까요? 실버 가디언은 어떨까요? 노인들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뜻으로. 좋아요. 그럼 우리가 실버 가디언 2로 이혼해요. 우리가 만든 실버 가디언은 점점 규모가 커져갔다. 전국의 실버타운을 점검하고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법적 지원을 하는 단체가 되었다. 정호도 우리 단체의 고문 변호사로 참여했고 정민이는 의료 자문을 해주었다. 그날 저녁 나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강은영 할머니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대구에 사는 김선이라고 해요. 저희 아버지가 계신 실버타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내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새로운 약을 먹는다고 하시는데 나는 메모지를 꺼내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걱정 마세요. 내일 복자 할머니와 함께 대구로 가겠어요. 전화를 끊고 복자 할머니에게 연락했다. 복자 할머니, 우리 또 일할 일이 생겼어요. 정말이요? 어디예요? 대구요. 내일 떠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실버 가디언의 첫 번째 출동이네요. 그날 밤 나는 가방을 쌌다. 72살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의를 실현한다니 정수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우리 은영이 정말 대단하다고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노인의 삶은 실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내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 말을 평생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나는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자유다. 그리고 진짜 삶이 시작된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내일 탈 기차 소리 같았다. 새로운 모험을 향해 달려갈 기차. 72살 강은영의 두 번째 인생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